문재인 대통령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에 성역은 없다며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CCTV 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요청을 받은 추미애 장관이 검사 5명 추가 파견을 승인했습니다. 금감원 출신 전문검사와 금융비리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통검사 4명이 투입됩니다. 부산 지역 요양병원에서 53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실시된 서울시와 경찰의 야간 방역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의 답장에 성의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해경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독일 베를린시의 소녀상 철거가 일단 보류됐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직접 나섰습니다. 세계 양심에 쏟아받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돼서는 안 됩니다. 자유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돌과 모래가 쏟아져 차량 수십 대가 파손됐습니다. 해당 화물차는 9km 구간을 골재를 흘리며 주행했습니다. 네,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성역은 없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처음 내놓은 오늘 언급의 요지입니다. 법무부도 오늘 검찰 수사 인력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늑장 수사라고 지적받던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는 여권 인사들이 개입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아왔죠. 털어도 나올 게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일지 아니면 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의혹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일지. 첫 소식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첫 언급을 내놨습니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이 라임 사태 관계자인 이강세 전 스타 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 기록 등을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과 이 전 대표의 만남의 증거가 되는 지난해 7월 청와대 CCTV 영상에 대해선 보존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증거 속에서 특검만은 피하겠다는 면피성 정치적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따져 묻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구속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셉틸리온의 최대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오는 23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행정관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검찰 수사 인력도 늘어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른 일을 하던 검사 5명을 옵티머스 수사에 파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만큼 받아준 겁니다. 늑장 수사라는 거센 비판 여론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폭 증원 요청 등이 감안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외부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검사는 모두 5명입니다. 검사 파견 승인권을 가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일 당장 대검이 요구하는 인력을 검토해서 적정 인원, 수사 역량 이런 걸 파악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이 요청한 검사는 4명.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형 사건 경험이 있는 검사를 대폭 충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검사 5명을 파견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올린 후보자 명단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와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 전문검사 등 5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외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일부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어서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는 현재 8명에서 15명 이상으로 2배가량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했습니다. 윤 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관계자를 소개하고 2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석 달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뒷북 수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씨는 옵티머스 사건과는 별개로 특혜대출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그럼 검찰이 수사 중인 이번 사건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것과 달리 공공기관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운영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거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정관계 로비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검찰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뭐든 다 막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다는 신 회장 인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정관계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은 건설사 전 회장 신모 씨.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유모 씨에게서 신 씨가 법원과 경찰 쪽 작업을 다 해놨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 씨는 검찰에서 신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신 씨가 지난해 10월 옵티머스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김재현 대표를 보호해줬다거나 내가 무슨 일이든 다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재현 대표 등이 신 회장이라고 부른 신 씨가 실제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 옵티머스 측에서 신 씨에게 로비 목적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신 씨에게 강남의 사무실과 고급 수입차 등을 마련해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로비 연루 의혹을 황당한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김재현 대표는 화상경마장 사업을 추진할 때 투자자로 만난 사이라며 나를 대통령보다 끝발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가 지원해준 고급 수입차도 5년 된 중고차고 사무실도 옵티머스 직원들이 함께 썼다는 겁니다. 신 씨는 검찰이 부르면 출석해서 관련 의혹을 직접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며 모은 투자금 5천억 원은 실종됐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2천억 원씩 투자했다는 회사 2곳을 정현우 기자가 직접 가봤는데요. 도무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빈 껍데기 회사였습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스포츠센터.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2천억 원을 투자한 아트리 파라다이스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투자 자문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등기상 사무실이 있는 근처 오피스텔은 회사 간판조차 없는 작은 원룸입니다. 회사가 아니고 아가씨가 출퇴근하는 거라고 했는데. 옵티머스가 2천억 넘는 돈을 투자한 또 다른 부동산 투자 자문사 CPNS 사무실. 이곳도 역시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 거주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곳이 CPNS 사무실로 쓰였는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쭉 이렇게 앉았다가 뭔 일이 나도 떠다방 같은 그런 좀 이상하더라고요. 두 회사에 들어간 옵티머스 투자금은 4천억 원이 넘지만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한 겁니다. 두 회사의 대표는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2대 주주 이모 씨입니다. 옵티머스의 자금이 거쳐간 또 다른 회사 트러스트홀은 건물에 있지도 않은 호수를 사무실 주소로 등록했습니다. 트러스트홀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입주했었던 회사가 없는 거네요? 예. 금융감독원도 이들 회사가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단순 도관체, 즉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옵티머스에서 받은 돈을 다른 회사로 보내거나 위험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데 쓰인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란 겁니다. 이들 회사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옵티머스에는 1,100여 명의 투자자가 5천억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그럼 이런 황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동안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뭘 했던 걸까요? 3년 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바닥났을 때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금감원은 아무런 시정 조치도 내리지 않았는데요. 다른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조만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옵티머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런데 투자하겠다는 기업 역시 파산 직전의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금감원이 제대로 감시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보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8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자기 자본이 부족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인가 당시 보유한 자기 자본의 70%를 유지하지 못해 금융당국이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이었던 겁니다. 옵티머스는 3달 후인 11월 금감원에 경영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한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로부터 유상 증자를 받아 자기 자본을 늘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당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영 정상화 계획서를 낸 2017년 11월 해당 회사는 주식거래 정지와 해제를 반복하고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파산 신청까지 했습니다. 주식 거래를 정지당하는 것들은 대개는 공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작전주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실한 기업 또는 불투명한 기업인 경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회사의 투자 계획을 근거로 옵티머스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금감원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사실은 그 내용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그 행태 속에서 옵티머스는 그 당시에 이미 건전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가 됐었어야 됐는데 적기 시정 조치가 유예된 후 옵티머스는 2018년부터 본격적인 펀드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수천 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돈을 잃은 사람은 있는데 돈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대체 투자금 5천억 원은 어디로 간 건지 이 사건을 취재 중인 최주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일단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이 5천억 원이라는 이 거액의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던 겁니까? 일단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5천억 원 규모의 이 환매 중단에 그러니까 이 돌려주지 못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일단은 옵티머스는 이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또 중간에 이 대형 투자증권사를 판매사로 배치를 해서 단단하고 신뢰할 만한 상품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대형 증권사부터가 의심스러운 행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금융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진원지로 판매사부터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기준에 옵티머스는 총 46개의 펀드를 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판매사에서만 35개를 판매했는데 다름 아닌 NH투자증권입니다. 네. 국정감사에서는 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사이 관계가 도마에 올랐거든요. 이 정 사장은 김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재현은 이 상품을 판 이후에 2019년 6월 26일 날 우연히 저와 식사 자리에 데려와서 처음으로 봤고 그게 마지막으로 본 자리입니다. 김재현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 사장은 30년 동안 이 자본시장에 몸담으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은행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 전문가가 이끄는 증권사에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펀드 상품을 팔았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정 사장과 김 대표는 만난 적은 있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자, 옵티머스는 그럼 이 투자자들의 돈을 어디에 쓴 겁니까? 투자자의 돈 결론적으로는 샛길로 사라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최근 금융감독원은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 실적이 전무하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돈은 그럼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수천억 원은 이름도 생소한 비상장 기업들로 향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2천억 원이 향한 CPNS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더니 조그만 오피스텔이 전부였고요.
또 다른 2천억 원은 아트리 파라다이스라는 업체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부동산 투자자문 업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낮에 가봤더니 실제로는 헬스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도 수상합니다. 업체 대부분이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이사이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리기 위한 통로용으로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 실체가 없는 회사를 거쳐간 투자금은 결국에는 부동산 개발이나 주식 매입 또 대여 용도로 사용됐지만 이 금융감독원은 부실 규모가 너무 커서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데 특히 투자금으로 이 해덕 파워웨이 이런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 멀쩡한 우량 기업이었는데 이 인수 이후에 완전히 망가졌다면서요. 네,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해덕 파워웨이를 인수한 정황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에 그 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 대표는 이 회사를 무자본 M&A, 그러니까 이 자기 돈 없이 빌려서 인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해덕 파워웨이는 조선 부분 제조업으로 유명세를 떨쳤었고 코스닥에 상장도 됐습니다. 특히 이 현금 자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 현금 자산 등을 믿고 투자했다가 이윤 기회를 놓친 폭력 조직 국제 PJ파 부두목이 해덕 파워웨이 경영 관계자를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 역시도 이 해덕 파워웨이의 현금성 자산에 주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자금은 지금은 경영 부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회사 여러 곳에 펀드 자금 수천억 원이 뿔뿔이 흩어진 만큼 이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해 보이지만 빈틈없이 밝혀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국회 앞에는 요즘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사모펀드 사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부실 경영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이스타항공 직원들도 있습니다. 창업자 이상직 의원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오늘 이스타항공이 예고대로 605명을 대량 해고했습니다. 직원들은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최대 규모 해고라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말로만 고용유지 정부 여당 규탄한다. 이스타항공이 전체 직원의 절반 수준인 605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국회 앞에 모여 창업자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정부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과 가족들의 부실 경영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하면서 사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습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2009년 쌍용차 해고 사태 이후 단일로는 최대 규모 해고라며 이 의원을 포함한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국기를 끊겠습니다. 정부와 정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기다리며 단식 투쟁을 하겠습니다. 민노총은 코로나19로 항공업계 전체가 어려워졌지만 이스타항공을 회생시키려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재벌 대기업 항공사에만 지원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구제책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해고에 대해 이상직 의원실 관계자는 정리해고는 경영진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 의원은 기업 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대 총선 이후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심정, 전셋집 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울 가양동의 아파트 복도 사진인데 전세 매물을 보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 가위바위보와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정했습니다. 참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따라 줄을 선 사람들의 사진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무려 9팀이 전세 계약을 위해 집을 둘러보러 온 겁니다. 세입자가 3주 정도 기간을 두고 어느 날에 집을 보러 오라고 해서 쌓여서 그렇게 간 거예요. 당일 계약하겠다는 사람도 5팀이나 나오면서 결국 가위바위보와 제비뽑기로 최종 계약자를 선정했습니다.
이곳 가양동의 대단지 아파트는 대부분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내 소형 아파트들이어서 주변 시세보다 전셋값이 저렴합니다. 여유 자금이 부족한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담뿐만이 아니라 가양동 전체가 다 전세 때문은 아니죠. 소형이시니까 신혼부부나 싱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요.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 0.08% 올랐습니다. 6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난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갱신 청구권 등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최대 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극심해진 전세난을 해결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확진 추이 연일 불안합니다. 부산의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와 직원 53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시민들이 외출을 하고 서로 만나면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음식점과 유흥시설 단속하는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주변의 술집에 시청 단속 반원들이 들어갑니다.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차 나왔어요. 이틀 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일제 점검을 벌였습니다. 테이블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아 손님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술집도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손님들은 양해를 구해서라도 이렇게 비어있는 데로 모셔야지. 고깃집에서는 주방 직원들이 방역 마스크를 쓰지 않아 단속됐습니다. 그런 마스크예요. 주방 마스크. 그건 안 돼요. 아예 안 꼈고 KF94나 80 아니면 비만 마스크 끼하고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업소에 의무로 설치하는 QR코드 기기를 아예 꺼놓기까지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못하더라고요. 근데 의무시기 때문에. 모두 방역수칙 위반 사항들입니다. 고위험 시설로 지목됐던 클럽도 2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방역수칙 안내 문구가 적혀있고 거리두기를 알리는 안내방송까지 하지만 사람들은 바짝붙어 춤을 춥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5곳을 해당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최대 2주까지 영업금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 12명이 나와서 마을이 통째로 집단 격리된 전북 정읍 양지마을 기억하십니까? 8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격리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현장 카메라 권솔 기자가 가봤습니다. 마을 전체가 통째로 격리된 전북 정읍의 양지마을 입구입니다.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다 보니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현장으로 갑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이동 제한 초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 의뢰로 농기구를 정비하러 온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고 돌아나갑니다. 안에는 못 들어가고 출출하지 말라고. 주민들은 이 출입 경계선 밖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장철인데도 이렇게 수확하지 못한 배추가 잔뜩 심어져 있습니다. 마을 안에는 하루 2번 소독차가 들어가 방역 작업을 합니다. 마을 돌면서 손 하나 소독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지마을은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확진자가 12명까지 늘었습니다. 추석 전 자녀 결혼을 앞둔 한 가정에서 지인 등 40여 명을 초대해 피로연을 연 게 화근이 됐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전염 속도도 빨랐습니다. 한 집에서 코로나를 걸렸다는 그 사람이 걸리고 본 게는 검사를 해야 한다. 글쎄, 그래갖고 이제 벌벌 떨리더만 그냥 손끝까지 발끝까지 치더라고.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참말로 그냥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읍 씨는 지난 6일부터 양지마을 26세대 44명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집 물 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가격리자들은 이 마을 안에서는 통행을 할 수 있게 불안함이나 걱정 또는 공포감을 좀은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로 했습니다. 확진자 가족 등 자가격리자는 10명, 나머지는 이동 제한 대상자입니다. 마음이 그냥 무의욕이야. 자식들도 못 만나고 밥이나 나지나 그러고만 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 논밭에 나가들 못하니까 밖에를 못 나가니까 답답해 죽겠지. 연마을은 한창 가을거지에 바쁠 시기인데 양지마을은 예외입니다. 수확철을 맞은 벼가 이렇게 노랗게 익었습니다. 하지만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져서 주민들은 추수할 엄두를 못 내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이 길어지자 주변에서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도시락을 보내고 일어나기를 이제 뭐 4시 반에 사실 일어나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심이 가고 또 내일 그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구급차도 24시간 대기합니다. 필요한 상대역 같은 거 저희가 챙겨드리고요. 건강관리 차원에서 저희 현재 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시청 직원들은 마을에 들어가 구호품을 건넵니다. 시에서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마을 밖으로 출퇴근하던 주민들은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답답해합니다. 한 10며칠을 이렇게 놀아보니까요. 벌어서 겨울에 먹어야 하는데요. 손에가 막히고 1,000만 원에서 조금 더 벌어요. 경찰서 끝내면. 근데 그게 다 날라간 거예요. 그게 전부 격리 해제되면 그 뒤부터 나는 시련이 오는 거예요, 이제. 양지마을 주민 전원은 16일 코로나19 재검사를 받습니다. 정읍시와 보건당국은 주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집단 격리와 이동 제한 여부를 해제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재개되면서 병원마다 북새통인데요. 특히 어린이용 백신이 동이나 부모들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이블마다 독감 백신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 대상 무료 접종이 재개된 이후 다른 연령층까지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접종 이틀째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에 찾아왔는데도 여전히 접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곳에서만 접종을 한 사람이 600명을 넘습니다. 일부 소아과 병원에선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부족하신 병원들 써달라고 그랬더니 1,000명이 넘었어요. 하루가 지났으면 반이 넘었겠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아과에 백신이 없어 돈을 내고 일반 병원에서라도 맞춰야 하는지 묻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다른 데 했더니 없어가지고 여기는 있느냐 그러면 저한테 온 경우도 있죠. 청소년과 고령층용 무료 백신과 달리 어린이용 백신은 의료기관이 직접 제약사와 계약해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접종자가 몰린 데다 두 차례 백신 수거 사태로 확보 물량이 줄어들면서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흰색 입자가 발견돼 회수된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한 사례는 55건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6일까지 당국이 보유한 백신 34만 개를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어젯밤 자유로를 달리던 차량들을 향해 갑자기 돌무더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앞서 달리던 덤프트럭에 실려있던 돌과 모래가 쏟아진 건데요. 벽돌보다 큰 돌들도 있었습니다. 무려 44대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장하양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을 살펴봅니다. 자유로를 달리던 25톤 덤프트럭에서 큰 돌과 모래 등 골재가 떨어진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화물칸 안전고리가 풀린 채 달리다 골재가 흘러내린 겁니다. 뒤따르던 차량 44대는 바퀴에 구멍이 나거나 차량 밑바닥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수박보다는 적고 그런 돌이 쪼개진 돌이 있었어요. 소리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느낌에도 아이고 이거 차 뭐 망가졌구나.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덤프트럭은 골재를 흘리며 제2자유로 239 IC부터 와동 교차로까지 약 9km 구간을 질주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도 트럭에서 떨어진 돌과 토사가 남아 있습니다. 돌은 제 두 손으로 가려도 다 가려지지 않을 만큼 큽니다. 트럭 운전기사는 이상함을 느끼고 차량을 세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계자에게 운행 중 골재를 흘린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기사를 상대로 고의성이 있는지 조사해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가해 차량 보험사를 통해 사고 후속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중고거래 했는데 물건을 대신해서 이런 벽돌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벽돌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중고거래가 늘었는데 안전결제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팩트맨이 알아봤습니다. 안전결제는 구매자가 안전결제 시스템에 물건 금액을 입금하면 배송 확인 후에 판매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건데 가짜도 있죠. 사기의 징후, 수상한 링크입니다. 중고거래할 때 판매자가 안전결제하자면서 SNS로 결제 링크를 보내는 경우 있는데요. 결제 사이트와 똑같이 생겼지만 돈만 가로채는 가짜입니다. 팩트맨이 안전결제 사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카톡 사진을 화목한 가족 사진 올려놓고서 먼저 얘기를 안전거래 그거 아시냐부터 안전하니까 하자. 근데 상세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징후는 로그인 창 잘 봐야 합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도 로그인이 된다? 가짜 사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입금 예금 주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결제는 예금 주명이 결제 회사 명칭만 쓰는데요. 가짜 사이트는 앞이나 뒤에 사람 이름 등을 조합해놨습니다. 특히 최근 사기 수법 중엔 피해자가 1차로 돈을 보낸 이후에 수수료 1,000원을 안 보내서 결제가 안 됐다며 수수료를 포함해 다시 보내라 요구하는데요. 이 앞선 결제가 자동 취소된다는 말에 속아 2차례나 입금한 사례 많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중고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 지급 정지가 안 된다는 건데요.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결제는 링크가 아니라 정식 사이트 안에서 하고 더치트 등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에서 사기 이력 미리 조회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분이 바랍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만 관계장관 회의 소집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알려지며 외교부 패싱 논란이 일었죠. 최근 여러 가지 국제 이슈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외교부 미싱, 우리 외교부는 사라졌나 싶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를린 소녀상, 일본 정부는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며 독일에 있는 이 소녀상을 어떻게든 철거하려 합니다. 일본 외무상이 직접 독일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철거 설득을 위해 정의기억연대에 회계 부정 의혹까지 들먹였다는 일본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녀상은 일제강점기 성노예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상징물이죠. 가해자인 일본은 저렇게 외교력을 총동원하는데 우리 외교부, 정부가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시민들이 나서서 일단은 철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꾹꾹 손으로 눌러쓴 종이를 쥐고 입장을 밝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세계 양심에 소대라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과 다르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은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은 아직 정신도 못 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도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은 독일 외교장관에게 철거를 직접 요구한 모태기 외상 앞으로 항의문도 전달했습니다. 기린비가 해외에 건립되는 것이 일본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방해하는 것이 수치라는 것을 알려야죠.
베를린 현지에서도 시민 3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철거 명령을 내린 관할구청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결국 관할구청은 한일 간 이익을 공평히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녀상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표현의 자료를 막으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잘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참 잘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철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政府の考え方や取り組みを様々な形で説明をしていく。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산케이 신문은 역사의 날조라고 표현하고 있어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상징이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했는지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권 성향 위원들과 감사원 국장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최재형 원장은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은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나흘간 진행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적절한가에 대한 감사 보고서 심사엔 총 7명의 감사위원 중 제적위원 6명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고 여권과 가까운 의원 4명이 감사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일부 감사위원들이 수명 연장하는 것이 더 이득이란 경제성 평가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며 감사 내용을 비판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성과 환경성 등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요하게 감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조기 폐쇄 결정에 관련된 경제성 평가 과정과 내용의 타당성입니다. 그러자 감사 실무를 주도했던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은 관련자 의견을 충실히 들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쟁 중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안팎에선 최재형 원장과 여권 성향 감사위원들 간의 이견이 큰 탓에 좀처럼 감사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감사원은 심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 이상의 내용은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가족이 오늘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숨진 공무원 이 씨의 형이 문재인 대통령의 답장을 공개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봤지만 한 장짜리 편지에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조카의 예상되는 내용이었다라고. 좀 더 새로운 내용이 좀 많이 담길 줄 알았는데 그간에 들었던 내용이라서 약간은 좀 실망을 합니다. 이 씨 아들의 편지가 청와대에 전달된 8일 문 대통령이 답장을 썼는데도 12일에서야 붙여진 점도 아쉽다고 했습니다. 8일날 바로 답장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편으로 월요일날 보내서 세심한 면들이 좀 많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경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무궁화 10호 동료 선원들의 진술조서 원본을 요구한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답장에 실망했다는 반응에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씨 사건이 논의됐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쉽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아서 ICC 위구 조건을 충족한다고 지금 이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오늘로 예정됐던 산림청 방문 대신 연평도를 찾아 실종 추정 지점을 돌아보고 수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현 정부가 계획대로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려면 우리 군이 독자적인 정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 중인 무인기 떨어지고 얼어붙고 문제가 큽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 정찰 위성과 중고도 무인기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 정보 정찰 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위성과 무인기를 콕 집어 내세운 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정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The further development of command and control an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in the ROK forces. 그런데 북한을 감시할 정찰 자산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13km 상공에서 24시간 북한을 들여다보는 중고도 무인기는 개발 완료 시점을 훌쩍 넘겨 3년째 시험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결빙이 생기고 지상에 충돌하더니 이제는 하늘로 솟구쳐 오르지 못하는 결함까지 발견됐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로 정찰기는 동부 기준으로 군사분계선 40km 바깥까지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는 15km까지 접근할 수 있어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 움직임을 잡아낼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2년 뒤 쏘아 올리기로 한 정찰 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공장이 폐쇄되면서 부품 조달에 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2차 추경 편성 때 위성 관련 예산도 깎였습니다. 현 상태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BTS가 보이고요. 역사의 영광, 자랑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이거 빌보드 1, 2위를 동시에 차지한 최고의 가수인데 의외네요. 네, 왜 상처라고 한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이 발언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 상처를 건드리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하하곤 했습니다. 이번 BTS 말고도 앞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BTS는 최근 한국전쟁을 한미가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고 언급했다가 중국 언론과 누리꾼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이 BTS를 막 띄우더니 정작 중국의 공격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럴 땐 조용한 외교로 대처하는 게 상식이라면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된 게 마치 이 신최고위원 발언이 BTS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일부 언론과 누리꾼은 BTS가 문매를 맞고 있는데 신동근 최고위원이 중국을 감싼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신동근 최고위원은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키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BTS 발언에 대해 저의 가치 판단을 전혀 언급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는 조용한 외교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동맹인 미국에는 듣기 불편한 말도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수혁 주미대사가 그제 국감에서 우리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여당은 이수혁 대사 말이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입니다.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왜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의아합니다. 물론 국익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대미 관계의 최전선에선 주미대사가 굳이 미국이 불편해야 할 말을 했어야 했나 이런 논란입니다.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중국이 우리 아이돌 공격할 때는 찍소리 못하더니 가만히 있는 미국한테는 왜 시비를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왜 타임지에 나왔나요? 네, 경기도에서 타임지에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이죠. 기본소득 정책 광고를 실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면을 다 사용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은 공정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기사 형식의 광고였던 것 같은데 네. 광고 비용 꽤 들었을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한 걸까요? 제가 한번 경기도청에 취재를 해봤는데요. 해외 언론 홍보 예산으로 잡힌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광고비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얼핏 드는 생각은 왜 경기도 정책을 세금을 들여서 해외 언론에 홍보를 할까 싶긴 해요. 네, 해외 언론에서 기본소득 취재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정책 홍보 차원에서 했다는 게 경기도청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기본소득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가의 경제 정책에 따른 이익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기본소득은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긴 하죠. 네. 대선 주자급 지자체장이라 크게 보는 걸까요? 이낙연 대표가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경쟁자의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라 언론에 나올 일이 많은데요.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지사가 이 대표를 의식해서 언론 홍보에 더 열을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열왕예랑은 이재명 지사에게 조언을 하는 의미에서 천천히 해로 정했습니다. 이 정은경 청장과 봉준호 감독은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꼽혀 탐인지에 실렸는데 이재명 지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방금 전 열왕야랑에서도 전해드렸던 BTS의 한국전쟁 발언. 이 발언을 겨냥한 중국 관영 매체의 언론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언론과 네티즌 반응을 실어날라서 반한 감정을 자극합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수상소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BTS의 발언을 문제 삼았던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오늘 또 다른 기사로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 매체들이 중국 네티즌의 반응을 과격한 애국주의로 평가했다며 BTS는 중국 팬이 필요 없다는 한국 네티즌 반응을 강조해 반한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공산당의 입으로 평가받는 후시진 편집장이 이끄는 환구시보가 나서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TS에 대한 비난 여론이 사그라드는 듯했던 중국 SNS에서도 소속사 빅히트가 인기 검색어에 오르며 새로운 표적이 됐습니다. BTS 발언에 사과도 하지 않더니 오히려 중국 내 BTS 콘서트 영상 불법 유통을 문제 삼고 있다거나 한국 연예기획사를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BTS 팬들은 과도한 민족주의를 독일 나치에 빗댄 차이나치로 조롱하고 일부 중국 팬들도 SNS를 통해 대신 사과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BTS를 거듭 비판하는 중국의 웨이보가 민족주의의 선동장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고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도 어떤 문제가 중국 민족주의자들의 신경을 건드릴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현대차그룹 총수가 2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고 정의선 회장이 그룹 경영을 총괄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오늘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그룹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고 그 결실들을 전 세계 모든 고객들과 나누면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로써 정주영 선대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은 3세 경영체제가 본격화된 현대차그룹은 향후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며 자동차 제조기업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999년 현대차에 입사한 정 회장은 내부적으로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2015년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을 진두지휘해 현대차의 고급차 시장 진출 초석을 다졌습니다. 내실을 쌓아서 세계 고급차 시장에서 입지를 선보여야 하겠습니다. 최근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잇따라 만나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수 교체는 입원 치료 중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뜻에 따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품질 경영, 현장 경영을 앞세워 현대차를 세계 5대 완성차 업체로 성장시킨 정 명예회장은 취임 21년 만에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와 축구는 관중을 일부 받기로 했지만 여자농구는 무관중으로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부산에서는 특별한 개막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사공성근 기자. 네, 지금 이곳에서는 여자 프로농구 BNK와 KB의 시즌 1라운드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중분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주차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으로 경기를 보면서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개막전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120대가 넘는 차량이 개막전을 함께하기 위해 몰렸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관중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고 발열 체크도 꼼꼼히 진행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마치 자동차 극장처럼 라디오를 통해서 경기장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데요. 경기 시작 전 BNK 선수단은 직접 야외로 나와 관중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이 계속돼서 사실은 좀 많이 아쉬웠는데 드라이브로 해서 행사를 해주셔서 너무나 기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단 2년차 막내 구단인 BNK는 빠른 농구가 주목입니다. 변현아, 최윤아, 양지희 코치까지 여자 농구를 대표했던 코치들이 가세 화끈한 공격 농구에 승부를 겁니다. WKBL은 확진자 감소 추세를 지켜본 뒤 관중 입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아침은 잠시 겨울 코트 꺼내 입으셔도 좋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 서울을 기준으로 6도까지 떨어뜨리겠고요. 파주는 2도, 대관령 영하 1도 등으로 산간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가 물이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에도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껑충 올라서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날이 건조해지면서 피부 건조증을 호소하는 시기가 됐는데요. 자극적인 비누를 사용하거나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은 피해주시고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습기를 이용해서 가을철 실내 적정 습도 50%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맑고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의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돈의 흐름이 교란되지 않도록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죠. 그런데 이번 초대형 펀드 사기 사건에서 금감원 행적은 의문투성입니다. 그저 할 일을 안 한 건지 펀드 사기에 직접 가담한 직원은 없는지 철저히 가려져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